네, 안녕하세요. 꽃봉오리 최승백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이제 두 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임대차 3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2년 동안.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부로 발의가 돼서 지금 올해 7월 달이면은 적용된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차 3법 하는데 임대차 3법이 과연 뭔가? 말 그대로 임대차에 관한 세 가지 3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2년 보통 이제 계약을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 플러스 2년을 더 할 수 있게 총 4년을 그 건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이제 임차인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게 이제 1법이고요. 그리고 계약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세대로 그냥 계약하면은 뭐 이렇게 법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법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5%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3법이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야지 이제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니네들한테 세금을 매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법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제 거의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을 가고 있잖아요. 차기 이제 대선에서 뭐 어느 당이 될지 또 누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차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부든 간에 이렇게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잘못했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장점, 잘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본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좀 잘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지 못, 이런 부분도 신경 썼네? 라는 부분.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정말 큰 방향을 우선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향 설정이 가장 크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한번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 발표한 게 27번인가 8번인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1년에 한 6번 정도를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한 부분이 되는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한 분기당 한 1.5개의 정책을 발표한 꼴이 됩니다. 너무 자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많죠. 그리고 이게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이 목적은 이제 주거 안정 부분이니까, 근데 시기가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 임대차 이 3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또는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서 발의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했을까 그때요? 왜?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제 좀 후딱거려가지고 발표를 한 부분이 좀 제가 봐서는 좀 미스인 것 같고, 우선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야채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생물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부동산도 표현을 할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수요와 공급을 제일 1차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공산품처럼 막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뭐 야채나 과일은 싸서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동산은 비싸서 생물이라고 표현 못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표현이 부동산도 그런 생물과 같은 부분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은 곧 시장에 맡겨라는 부분인 거죠.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정부에서도 인위적으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이 너무 이제 급조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급조되게 되면은 분명히 허점을 남기게 돼요. 이 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온 국민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급하게 하다 보면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허점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약자들의 몫이 됩니다. 즉 서민들의 몫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이제 또 불교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인연이라고 하죠. 목깃만 스쳐도 뭐 전생에 뭐 3천모를 만났네, 5천모를 만났네 뭐 그러는데, 현대 사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굉장한, 그런 비교로 해봤을 때는 굉장한 인연인 거죠. 그런 좋은 인연, 물론 때로는 뭐 좀 뭐 나쁜 인연도 있겠지만은 그런 좋은 인연을 굉장히 좀 악연 관계로 만드는 법이 임대차 3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임차인을 서민들을 위한다는 부분으로 임대차 3법을 이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됐지만은 실상은 임차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럼 향후 더 올라가겠다,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뭐 대출 금리 꽉 째고 양도세 꽉 째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야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차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 5월, 7월 달에 이제 전세를 2년 더 살다가 나오면은 이분들은 살 수 있어요, 집? 예전보다 2년 전 가격보다 1.5배, 2배 올라갔는데 좀 떨어질 줄 알고 그냥 2년 더 플러스해서 살았는데, 이거는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2배나 1.5배나 2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사요? 못 사죠. 오히려 정말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들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제 수요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급이 되느냐?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근데 전세 수요는
이분들 나오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다 전세 가야 돼요. 다시 또.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는 계속 많아지니까 오히려 전세 시장은 더 오를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새 이제 대출 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최대 82.5%까지 내잖아요. 자, 그렇게 했고 내가 1억 벌면은 최대 100원 벌면은 82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러면은 누가 팔겠어요? 저라도 안 팝니다. 하여튼 이번 대선 부분에서 뭐 양쪽 다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기로 이제 공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손 보겠다 이러기만 하고 지금 어떤 부분까지도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으니까 또 국민들은 또 불안해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에 이제 적용되는 1차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으로 시장이 흘러갈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금 뭐 효과라든가 지금 결과적인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한 2년간 지나면서 많이 이제 또 공부도 했었고 워낙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한 번씩 좀 짚어보면서 그 임차인 입장과 임대인 입장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 청구하느냐? 그거는 이날이 이제 계약 만기다 이러면은 계약 만기 이제 6개월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 앞으로 2년 더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뭐 전화로 해갖고 구두상으로 해도 되고 뭐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또 해도 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 이것저것 했는데 만약에 이제 증거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문자 했는데 문자 이거 봤다는 거는 나타나는데 이거 내가 본 게 아니라 우리 뭐 와이프가 아니 뭐 우리 아들이 뭐 하다가 봤다 나는 못 봤다 이러면 또 나중에 문제거리가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통화를 했었다 이러면 그 맨날 며칠 몇 시 진행한 거 또 기록해놔야 되고 또 이제 전화국에서 또 보존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혹시나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증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 내용 증명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임대인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 몇 회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2번, 3번 이렇게 사용하고 또 쉽겠지만은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임대인의 그 재산권 피해를 너무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살다가 나 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1년 만에 이제 나가게 됐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임대인한테 그냥 이제 난 나가게 됩니다. 언제 나갈 겁니다.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그 날짜에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면은 이 계약은 해제가 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임차인분은 그냥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년 만에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차인 당신이 내가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때 중개수수료는 당신이 내세요. 라고 해서 임차인이 이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곧 묵시적 갱신과의 효력이 같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 한 3개월 정도, 통상적인 이 3개월 정도를만 주고 그 이유가 되면은 이 계약은 해제가 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괜히 이런 거 임대를 위해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도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대충 보시면 압니다. 이제 2가지 정도만 이제 임차인 부분은 좀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연체입니다. 그 세를 연체시키면 안 돼요. 만약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를 연체를 2회 이상 시키면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에게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 2번 월세를 연체를 했기 때문에 너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걸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거는 2번에 연속돼서 이해가 아니라 만약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한 번 연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돈이 생겨서 갚았어요. 냈어요. 그리고 가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또 한 번을 또 연체를 시켰어. 그리고 또 갚았어. 다시 또 냈어. 그래도 안 돼요. 연속적이 아니라 따로따로라도 2번 이상 연체를 시키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중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그게 이제 자기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이니까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나의 임대인의 직계 존속,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임대인의 직계 비속, 아들, 딸들이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 집을 비워 주셔야 됩니다. 그 2가지 정도가 이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어도 그거는 임차인이 그 시기가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세 계약을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5억의 전세가 있는데 임대인이 돈이 필요해. 그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월세를 받고 싶어. 그래서 3억은 그냥 전세 보증금으로 그대로 냅두고 2억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로 내라라고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럼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월세를 전환을 해주느냐 했을 때 이게 법정 전환율이 2%가 연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몇 프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5%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5% 이상 요구를 했을 때 5% 이상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이 5% 이상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5% 이상 요구한 부분에 5% 이상 요구를 해서 만약에 이제 나 그럼 그것도 인정하겠다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나중에 한 번 더 그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한 번 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고요. 이번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입자가 이제 5% 이상, 임대인은 5% 이상 했는데 세입자가 이제 동의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힘들겠죠? 세입자가 동의 안 하면. 자, 그러면은 왜 내가 5% 이상 해야 되는지, 각종 뭐 세금이라든가 어떤 뭐 공과금이라든가 또는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5% 이상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시면 되는데, 그 증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 보여준다고, 임차인한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인정할 바에는 임차인이 아예 그렇게 다 인정하고 미리 하죠. 뭐 증명할 것까지도 없을 정도로. 그럼 결국에 이제 뭐 소송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래서 5% 이상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임차인과 합의가 안 되면은, 그 LH라든가 또는 이제 각 시, 요새는 이제 시 단위까지도 있을 겁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이제 난해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위원회죠. 거기에서 이제 중재를 하고, 근데도 안 된다. 어느 한쪽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어느 한쪽이 끝까지 나는 걸 못하겠다.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편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럼 1년마다 5%씩 증가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B, 그거는 안 됩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 임차인도 물론 동의해서 이제 계약서를 썼지만은 주거 부분은 최소 2년은 돼야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을 계약서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면은 그 계약은 2년간 유효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법은 삑 안 되고요. 그럼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청구권.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두 분 중에 어느 분도 그냥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야. 다시 재갱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넘어가면은 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이제 계약이 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간이 되면은 그 기간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 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협의하고 논의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게 그게 이제 순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이제 매수할 때 지금 내가 이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은 곧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매수할 때 좀 주의사항이 내가 그 집에 사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세입자의 만기 6개월 전에 계약이나 또는 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6개월 전에 계약이 등기까지 내 이름으로 이제 넘어오고 그리고 나서 임차인에게 나 이제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허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계약갱신을 이제 거절을 했어요. 임차인에.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잠깐 살다가 팔거나 또는 공실로 냅둬.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주택임대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이제 그냥 내가 들어갈 거다 하고 보내요. 먼저 보내고 다른 사람을 다른 세입자를 넣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세입자는 그 임대인한테 자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다른 세입자를 낳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금방 팔아버렸어. 또 팔기 위해서 어차피 내보낸 거잖아요. 금방 팔아버렸어. 이럴 때는 주택임대법상의 손해배상,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일반 불법 행위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일반 불법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임차인이 이름으로 해서 난 손해를 봤다라는 거를 뭐 소를 제기해서 입증이 된다 이러면은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임대인 부분들도 잘 한번 판단해 보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자,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가야 하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좀 더 많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법이라는 건 점차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데 이게 점차 많아지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막상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노래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인 노래 부분으로 이제 가끔씩 이제 자주 올리는데 그 노래도 그냥 올리면은 뭐 간단히 한 5분이면 올려요. 5분이면 올리는데 저도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보려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공부도 할 겸 예를 들어서 뭐 별이여 사랑이여 노래를 그냥 부르기만 했잖아요. 부르기만 했는데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그냥 올리면 좀 그렇고 나도 공부도 할 겸 해서 그 별이여 사랑이여 만약에 화면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제목을 누르든가 아니면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에 예를 들어서 뭐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뭐 노래 이제 가수에 대한 뭐 신상이라든가 뭐 그런 등등의 내용을 저도 이제 뭐 인터넷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제 짜집기 하고 또는 이제 제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짧게는 뭐 30분 뭐 또 길게는 1시간 정도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부동산 하면서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이 안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은 듣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노래 있는 거 요거 하나 올리는 것도 또 제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면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 부동산에 가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거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올린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네가 하는 거 한번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저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론과 또 제가 또 실무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론과 실무를 합친 그런 강의 내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